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윤광희 신흥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정비사업 이슈는 정해져 있다. 정비사업의 분쟁의 전형과 해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비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쟁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분쟁의 유형을 정리해서 빅데이터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종교시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서명교사 철회에 대한 내용, 총회에 대한 내용, 분쟁 유형은 많지만 나름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고요. 여러 가지 분쟁의 유형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공사비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누구도 의심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부가연 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1+1 주택 분양권 관련된 문제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와의 분쟁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사비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비 분쟁에 대한 기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비 분쟁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면은 결국에는 최초 공사 계약을 할 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비 증액이 되려고 하는데 그 돈 주고 어떻게 공사를 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메이플자이 관련돼서도 입주 직전에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주한 사하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공사비 증액 문제 과연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과거에 없었던 문제가 현재의 지금 문제가 돼서 사업 지원을 만드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시공자 선정은 사업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사업 초반에 시공자 선정을 하고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받아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게 모든 정비사업 조합의 진행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 초반에 시공자 선정을 하고 시공자 계약을 도장 딱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착공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은 한 3년, 4년 걸릴 수 있겠지만은 길면은 7년, 8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사비 증액이 되는 어떤 사유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두 번째로 초반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 변경이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사비 증액 사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시점이 되면은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공사비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사비 증액의 그 정도와 시공자들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공사비 증액 정도의 차이가 꽤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규제 강화, 자재 비용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조합원님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사비 분쟁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면은 그 현장을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조합들은 이렇게 공사비 많이 나와서 사업 못할 공사비 많이 나와서 사업성 안 나올 것이면 애초부터 사업 안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손해보면서 절대 우리 사업 못한다. 이 가격 증액 안 해주시면 우리는 사업 못한다라고 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공사비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해결을 함에 있어서 이건 절대적인 공사비가 증액 정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이 늘어났으면은
그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공사비 증액 부분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검토를 하고 시공자와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예방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방을 했거나 아니면 예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하고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를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예방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방 방법은 결국 공사비 공사 관련해서 도급 계약서 쓸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 분쟁은 공사비가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공사 관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공사비를 증액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그 산정된 공사비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 계약을 할 때 현 공사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도급 계약서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 포함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보통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공사비 포함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포함 항목들이 공사 계약서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진 마감재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공사 계약 도급 계약서 안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이거는 단지 최초 공사 도급 계약뿐만 아닙니다. 도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간에 공사비가 오를 때도 거기에 대해 변경 계약서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로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공사비 증액이 사유가 어쨌든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 증액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증액이 발생했을 때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액이 발생했을 때 그 공사비 증액의 정도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를 어떤 식으로 시공자가 제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규정이나 공사비 도급 계약서 안에 시공자에게 증액 공사를 요청할 시 구체적 근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급 계약서의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급 계약서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사비 산출 려서를 가져왔는데 이 비전문가인 조합에서 이게 과연 정당한 산출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조합에서는 건설 관리라고 하는 CM을 많이 선정하기도 합니다. CM이라고 하는 게 나름 뉴욕비도 많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얘기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요즘 현장에서는 CM 건설 관리 업체를 건설 관리를 도입하는 현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근 사례를 비춰보면은 지자체는 행정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증액되는 공사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코디네이터의 어떤 중재로 인해서 오랜 기간 지연되거나 그리고 착공이 내지는 입주 지연했던 어떤 대규모 현장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다행인 부분은 행정청이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공사비 분쟁이 정비 사업의 주요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25년 6월에 지난달이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한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규정에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계약서 부분에 정확하게 기재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공사비 관련된 분쟁이 있었을 때 그거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할지에 대해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 세 번째, 그리고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도시정비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공사비 분쟁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도 결국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많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 방법에서도 많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입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부가연 2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던 1+1 분양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상 1조합원에겐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서는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실무상 많이 얘기하는 1+1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 내용을 보면은 종전자산평가금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1주택을 추가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1+1 이 규정에 따라서 이 1+1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다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까 공사비 증액 부분과 많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공사비도 올라가지고 사업비도 올라가는데 이거 조합원들한테 2개씩 주게 되면은 일반 분양 분도 줄어들고 일반 분양 수입 줄어드는데 이거 사업성 너무 떨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나 자문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1 꼭 줘야 되냐? 두 번째, 1+1 주되 추가적으로 하나 주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가대로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사업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냐라고 많은 질문이 많이 옵니다. 이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도시지정비법 아까 말씀드렸던 1+1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1+1을 조합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이 1+1 주택 공급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1+1을 줄 필요는 없다. 그거는 조합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는 주택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가로 줘도 되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1+1 주택 공급 자체가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로 줘도 된다. 그거는 조합의 재량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가연 2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이 기사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은 최초 분양 시에 1+1 분양 접수됐지만은 이후에 2주택 공급 약속을 취소한 경우에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이 과연 위법하냐 적법하냐에 문제됐던 사안에서 법원은 이런 관리 분양 취소 자체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법원의 입장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고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1+1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해법을 정리를 하자면은 1+1 주택을 공급을 할지 말지는 조합의 사업성에 따라서 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고, 1+1 주택 공급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으로 할지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할지는 결국 조합이 재량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와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세 가지 분쟁 중에서 그 공사비 관련된 분쟁 그리고 1+1 관련된 분쟁은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발생되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와의 분쟁은 언제나 나오는 시험으로부터 나오는 단골 문제, 절대 빠지지 않은 기출 문제, 그리고 특히나 재건축 조합에서 그 항상 안고 가야 되는 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에서부터 그리고 상가 그 관리처분 거의 사업의 막바지 단계에서 이익 정산의 문제까지 말 그대로 조합 아파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항상 아파트 조합원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가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가 조합원들이 과연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정말 상가를 소유한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정말 사람 자체들이 뭔가 좀 이 재건축을 싫어하는 악마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들 간의 경제적, 재산적 이익과 어떤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은 상가의 경우에는 재건축 공사 기간 중에 영업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고 단골 고객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축 상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단골 고객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죠. 동일한 그 영업장에 동일하게 또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장사 잘 되는 어떤 상가들이 재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2년 3년 동안 계속 다른 데서도 영업을 할 것이 잠시 또 영업을 또 중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단골 고객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상가 공실 우려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일반 분양은 정말 아파트 일반 분양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가와 아파트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출된 비용, 손해가 서로 간의 차이가 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도 전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상가 조합원들보다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유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제사실로 좀 깔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지 상가의 분쟁을 좀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립정산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독립정산제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가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가 조합원들한테 맡긴다. 상가 조합원들의 결정, 내지는 대의원의 총회 결의를 거쳐서 그 결의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가와 아파트 간의 건설 또는 재건축에 대한 비용과 이익은 따로 정산한다.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익과 관련된 대해서도 요즘에 그 상가 부분들은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들은 다 기존 상가보다 무조건 다 작게 건축을 합니다. 상가 공실의 위험 때문에. 그리고 행정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가를 무조건 작게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가를 건축하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대지 면적에 아파트를 더 건설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은 그 아파트 증가되는 분양 수익으로 인해서 이익을 정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들 간의 이익과 비용을 정산함으로 인해서 분쟁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을 또 말씀드리면은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낮을수록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 어떻게 보면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비율 자체를 0.1 내지 0.2로 굉장히 낮게 측정을 함으로써 상가 조합원들이 좀 아파트 분양을 받고 그들의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게끔 조정하는 방법이 상가 분쟁의 한 유형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쟁 해법의 한 요인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 사업 초반에 상가의 미동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마지막을 하는 방법이 이 재척입니다. 상가 부지의 부분에서 재척을 함으로써 상가를 아예 정비사업 구역에서 배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상가 조합원들과 그리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를 일반적인 민법에 따라서 공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기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간략화해서 토지 분할에 관한 소송만 제기가 되면은 추진위원회 당시에 그 조합설립 동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 분할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절차, 즉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상가와는 도저히 이 사업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재척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